찌야, 안녕하세요. 자, 3단원 우주단원입니다. 자, 우주단원에서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죠. 천체 관측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우리 은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우주의 구조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좌표계와 태양계 모형이에요. 자, 일단 좌표계 얘기부터 해볼 건데, 우리 지구 있죠. 지구에서 뭐 어떤 나라나 도시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위도와 경도라는 좌표를 사용하듯이 천체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천구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서도 좌표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좌표가 두 개가 있어요. 적도 좌표라는 게 있고 지평 좌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적도 좌표라는 거는 지구에 있는 어떤 특정 관측자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도 좌표계에서는 우리 천구의 적도 있죠. 지구의 적도를 쭉 연장한 거. 그 다음에 뭐 북극성, 천구의 북극 있죠. 그런 것들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적경과 적위값이 있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좌표 공부할 때는 그 좌표 값의 기준 어디부터 측정을 하는지, 그다음 방향 어떤 방향으로 측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래서 몇부터 몇까지의 범위를 갖는지 이렇게 정리하면 좋거든요. 자, 먼저 적도 좌표계에서 적경은 기준이 춘분점이고 춘분점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범위가 0시에서 24시까지의 범위를 갖습니다. 여기서 1시간은 15도에 해당하는 각도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천구 그림에서 이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을 따질 때는 선생님이 항상 말하듯이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천구의 북극에 꽂은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 돌아가는 방향이 서에서 동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서에서 동이라는 건 이따 살펴볼 일주운동의 방향이랑은 또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적위 볼게요. 적위의 기준은 천구의 적도야.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 또는 아래쪽 방향으로 재는 거고요. 우리가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위쪽으로는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90도부터 플러스 90도까지의 범위를 갖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평 좌표계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관측자를 중심으로 한 좌표계거든요. 뭐 관측자라는 거는 어디에든 있을 수 있겠죠. 뭐 적도의 관측자도 있을 수 있고 극지방 관측자도 있을 수 있고요. 저기 남반구 관측자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제일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 중위도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북반구 중위도 관측자 청구를 한번 구경해 볼 거고요. 자, 그 전에 우리 지평 좌표계라고 하면 좌표값은 방위각과 고도가 있었죠. 자, 방위각의 기준은 그치, 북점 또는 남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방위각 기준이 북점인지 남점인지를 알려줄 겁니다. 뭐 방위각의 기준은 북점부터 한다 이런 식으로 알려줄 거고요. 선생님 북점으로 일단 설명을 할게요. 자, 방향은 시계 방향이에요. 그리고 범위는 0도부터 360도까지를 갖습니다. 자, 근데 고도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뭐 고도라는 말은 일상에서도 좀 들을 수 있죠? 높이거든요. 지평선으로부터 높이예요. 그래서 지평선이 기준이고 지평선 위쪽으로 측정을 하니까 0도부터 지평선이 0도죠. 90도까지 천정이 90도가 되겠죠? 범위를 갖습니다. 지평선 아래로는 고도를 측정하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에게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도좌표랑 지평좌표가 있는데 사실 적도좌표, 지평좌표 이런 좌표가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 뭐 여기서의 적경, 뭐 방위가, 뭐 고도 이런 거를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증가할 건지 감소할 건지 이런 걸 따지는 식으로 보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볼 거예요. 자, 왼쪽 위에 있는 요 그림이 바로 천구고요. 지금 이 천구에 귀여워 관측자가 서 있습니다. 자, 이 관측자가 서 있는 관측자가 밟고 있는 땅 요거를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지평선. 자, 지평선이 이렇게 똑바르게 있고요. 여기 보면 지금 P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이 P가 바로 볼라리스, 북극성, 천구의 북극이거든요. 선생님 천구의 북극을 P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알고 있잖아요. 북극성의 고도는 관측자의 위도다. 너무 중요한 거지. 북극성의 고도가 관측자의 위도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북극성이 지평선으로부터 올라가 있는 요 고도, 요게 바로 관측자의 위도가 되는 거예요. 위도. 만약 북극성이 30도 올라갔다. 그 위도가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천구의 북극 요 축과 천구의 적도는 수직이죠. 그래서 천구의 적도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남쪽 하늘에 있다는 거 이거 북반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북반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직접 이 관측자의 천구를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릴 때요. 펜으로 좀 쓰면서 해볼게요. 위도를 고려해가지고 북극성을 얼마나 높이 그릴 것이냐. 이렇게 북극성, 천구의 북극을 찍고요. 그것과 수직하게 천구의 적도를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점을 표시를 할 때는 천구의 북극을 지평선까지 내렸을 때 북점, 정반대편이 남점. 그리고 지평선과 천구의 적도의 교점이 동점과 서점인데 동서 따질 때는 여러분 저기 천구 안에 들어갔다고 상상했을 때 북쪽을 바라보고 북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동쪽이죠. 그래서 안쪽이 동쪽, 바깥쪽이 서쪽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우리 아까 방위각 얘기를 했었는데 방위각이 북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평선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재는 거거든요. 그럼 동점의 방위각은 몇 도일까? 90도. 남점은 180도. 서점은 270도. 다시 북점은 36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일주운동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일주운동이란 거 뭐냐면 동에서 떴다가 서로 지는 운동입니다. 동에서 떴다가 서로 지는. 이렇게 말하면 이제 태양의 운동이 생각이 나죠. 태양은 항상 동에서 떴다가 서로 지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태양의 이런 일주운동은 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태양의 일주운동 하면서 낮과 밤의 변화가 생기고 하니까. 태양뿐만 아니라 모든 천체들, 뭐 별이나 행성들도 일주운동 하거든요. 모든 천체는 동에서 떴다가 남중했다가 서로 지는 일주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운동을 하는 경로, 일주권이라 부를게요. 그 일주권은 천구의 적도와 나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양의 일주운동으로 좀 설명을 해본다면 춘분날이나 추분날이라면 태양의 저기가 0도니까 태양이 이렇게 적도를 따라서 일주운동을 하겠죠. 동점에서 떠서 여기서 남중하고 서점으로 지는. 근데 만약에 뭐 하진날이다. 태양의 저기 플러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도보다 위쪽에서 적도와 나란하게 일주권 그려주는 거예요. 북동쪽에서 떴다가 북서쪽으로 지고 춘추분보다는 태양 남중 고도가 높아졌겠죠. 이해 가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동짓날에는 태양의 저기가 마이너스니까 적도보다 아래쪽에서 적도라 나란하게 일주권 그려주고요. 남동쪽에서 뜨고 남서쪽으로 집니다. 남중고도는 춘추분보다는 낮게 되겠죠. 되셨죠? 태양뿐만 아니라 다른 천체들도 이렇게 일주운동을 할 거라고요. 물론 저기가 좀 큰 편이라면 이렇게 천구의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북쪽에서 일주운동하는 지지 않는 별도 있겠죠. 그리고 저기가 마이너스로 아주 작다면 이렇게 요 아래쪽 생략된 데서 뜨지 않는 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남중이란 말을 했는데 남중이란 건 이제 요 남쪽 부근에서 일주운동하는 천체들이 남쪽에서 자기 일주운동하면서 최대 고도를 찍을 때 그때의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하거든요. 남중고도 구하는 공식 있었죠? 불러주세요. 그치. 90 위도 플러스 내가 남중고도 구하고 싶은 천체의 적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태양의 남중고도는 아까 비교했듯이 하진날 제일 길고 춘추분 동일합니다. 동짓날이 제일 낮게 되고요. 요거는 낮의 길이의 대소관계랑도 똑같거든요. 태양이 지평선 위로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낮의 길이인 거잖아요. 우리 알고 있지? 여름이 낮이 길고 겨울이 낮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요거 그려볼게. 얘들아 봐봐. 이제 관측자가 여기 남쪽 하늘을 쳐다본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남쪽 하늘을 좀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린 거예요. 되셨죠? 그때 나는 요 노란 동그라미의 일주운동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노란 동그라미라는 친구는 저기가 0도인가 봐. 그래서 딱 동점에서 떴다가 서점으로 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동점에서 떴다가 남중을 하고요. 서점으로 이렇게 집니다. 이렇게 일주운동 하는 동안엔 뭐 하루 동안에 따지고 보면 적경 적이 조금은 바뀔 수 있겠지만 그 적경과 적이는 일정하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일주운동 할 때 보세요. 이렇게 일주운동 하는 거니까 처음에 동점에서 방위각 90도, 남점에서 180도, 서점에서 270도 방위각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고도는 뜰 때 고도 증가, 질 때 고도 감소, 증가하다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천체가 일주운동하면서 적경적이 방위각 고도의 변화도 생각해 보시고요. 사실 이 천체는 태양이에요.
태양. 근데 우리는 태양이 일주운동하는 걸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그 동쪽에서 뜰 때를 대략 오전 6시. 태양이 남쪽 하늘에서 남중할 때를 12시. 정오고요. 태양이 서쪽에서 질 때를 18시. 오후 6시라고 하고요. 태양이 요 아래쪽 내 발 아래에 있을 때 그때를 우리가 이제 자정이라고 하죠. 천저 근처에 있을 때를. 그래서 어떤 시간의 조건이 나온다.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뭐 6시다 아니면 정오다 이런 시간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이 나오면 지금 태양이 어디에 있겠거니 라는 생각으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문제에서 춘분날 자정이다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이 그 조건을 보고 춘분날이니까 오늘 태양의 적경 0시 저기 0도겠구나. 자정이니까 지금 태양은 천저 부근에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태양의 위치를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문제풀이를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은 선생님이 그냥 개념 부셔 하는 거니까 개념 설명만 빠르게 하지만 여러분이 요 부분을 꼭 문제풀이로 많이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혼자 바로 넘어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EBS에 들어가면 선생님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렇게 G2 강의가 많고 문제풀이도 많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성의 겉보기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성은 지구보다 안쪽에 내행성, 지구보다 바깥쪽에 외행성이 있죠? 자, 내행성부터 볼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보다 안쪽에 내행성에 궤도가 있습니다. 자, 내행성의 주요 위치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이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각이라는 건 각도죠. 태양, 지구, 행성 사이의 각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위치와 요 위치는 태양, 지구, 행성 사이 각도인 이각이 0도죠. 이각이 0도일 때 우리 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합이 두 개고요. 안쪽에 내합, 바깥쪽에 외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태양을 기준으로 왼쪽을 동방, 오른쪽을 서방이라고 합니다.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인데 우리가 왼쪽, 동쪽으로 이각이 제일 클 때를 동방 최대 이각, 서쪽으로 제일 클 때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위치 관계 기억해 둬야 되고요. 요 각 위치 관계에서 위상과 얘네 언제 관측이 되는지 따질 수 있어야 되죠. 자, 일단은 내합일 때 위상은 사라지는 사기고요. 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합일 땐 보름달이죠. 그리고 동방 최대 이각일 때 상현, 서방 최대 이각일 때 하현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서방 최대 이각일 때는 관측이 언제 될까요? 서방 최대 이각일 때는 보세요. 행성이 태양보다 더 서쪽에 있다는 거는 행성이 태양보다 먼저 떴다는 거예요. 행성이 태양보다 먼저 뜨니까 우리는 태양이 뜨기 전에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되겠죠. 항상 행성이나 어떤 뭐 다른 별이든 관측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그 관측하고 싶은 천체가 지평선 위에 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태양은 져 있어야 돼요. 즉 밤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태양이 함께 떠 있으면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어떤 행성이 떠 있더라도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낮에도 분명히 행성이 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낮에도 하늘에 별 많이 떠 있거든요.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관측 시간 따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내행성 같은 경우는 최대 이각이 딱 정해져 있죠. 뭐 수성 같은 경우는 약 30도, 금성 같은 경우는 약 45도. 그것보다 좀 크긴 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최대 이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시간도 한정적이라고요. 한밤중에 볼 수 없고 새벽이나 초저녁에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행성 언제 역행해? 내합 부근에서 역행합니다. 항상 우리 역행은 지구랑 거리가 제일 가까울 때 역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치 관계 변화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내행성도 공전하고 지구도 공전하죠. 서에서 동. 즉 이 그림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모두 다 공전을 할 텐데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을 하니까 지구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고 내행성의 위치 관계가 변화하는 순서를 따질 때는 그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따져주면 돼요. 왜요? 내행성이 지구보다 빠르니까 그렇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막 뭐예요? 왜 뭐 이해가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그냥 G2 부셔 요약 강의니까 시험 전에 반복해서 들으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행성 볼게요. 자, 외행성도 태양 있고 지구 있고 그 바깥쪽에 외행성의 궤도 있습니다. 자, 주요 위치 관계가 네 군데가 있고요. 자, 이각이 0도인 합. 이각 0도인 곳 하나니까 그냥 합이라고 하고 이각이 180도인 충. 그리고 이각이 90도인데 동쪽을 동구, 서쪽을 서구라고 합니다.
자, 위상은 충과 합일 때 망이고요. 동구일 때는 상현과 망 사이. 그러니까 오른쪽 꽉 차고 살짝 부푼 다리고 서구일 때 하현과 망 사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외행성은요. 위상이 반달보다 항상 큽니다. 반달보다 뭐 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달보다 큰 위상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각이 180도까지나 커질 수 있으니까 한밤중에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자정에도 관측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언제 외행성은 역행하냐라고 하면 충부근에서 역행하고요. 위치 관계가 변화하는 순서는 지구보다 외행성의 공전 속도가 느리니까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충 다음에 서구야, 동구야? 동구인 거야. 이해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충이라는 위치는 조금 중요한 위치, 특징적입니다. 일단 충에서 역행하고요. 충에서 지구와의 거리 제일 가까우니까 시지름, 그러니까 겉보기 크기 제일 크고요. 충에서 위상 망이니까 위상도 제일 크고요. 시지름과 위상이 제일 커. 그렇다면 관측되는 밝기 제일 큽니다. 다른 말로 겉보기 등급 제일 작습니다. 그 다음에 충은 태양과 정반대편에 있으니까 태양이 질 때부터 다음날 뜰 때까지 12시간 동안 한밤중 내내, 밤 내내 관측이 가능한 거예요. 거의 한 12시간 동안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 모형으로 넘어갈게요. 핵핵핵핵 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급하겠네.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여러분도 물 한 모금 마시세요. 이거는 레모노이 물이라고 TMI 타임. 선생님이 요즘 먹는 물입니다. 물에다가 레몬을 슬라이스하고 오이를 잘라가지고 넣어서 먹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뭔가 상쾌하고 물을 꿀꺽꿀꺽 잘 넘어가는 그런 맛있는 맛이 나더라고요. 레몬 오이 물. 그리고 또 TMI를 하자면 오늘 염색을 했어요. 염색 까만색으로. 왜 염색을 했냐면 뿌리 염색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앞으로 뿌리 염색을 안 하고 검은 인간으로 살고 싶어서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고, 또 TMI 오늘 저녁은 닭도리탕을 먹었고요. 닭도리탕 맛집 닭볶음탕을 먹었고, 근데 그게 좀 매워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가슴이 아려요. 알죠? 매운 거 먹을 때 가슴이 아리지만 현재 시각이 거의 12시 밤, 자정이 다 돼가지만 힘을 내서 촬영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TMI 듣기 싫었던 사람 죄송하고요. 자, 이제 태양계 모형 볼게요. 자, 태양계 모형은 우리 지금 알고 있는 태양계 있죠? 태양과 태양 근처에 있는 행성 식구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에 행성들이 돌고 있고, 그리고 행성들도 저마다 위성을 가지고 있어서 위성들은 행성 주변을 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이 그런 걸 이제 태양계 모형을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생각일까요? 당연히 내가 지구에 사니까 우리 지구가 중심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우리 지구가 뭐 자전이든 공전이든 움직이는 거 느껴지지 않으니까 지구는 가만히 정지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자연스럽거든요. 그게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은 중심의 지구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얘도 좀 체계적인 모형이었거든요.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행성들의 역행 설명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주전원을 도입해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사실 주전원의 중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거고 행성들은 주전원을 돈다라고 했었죠. 주전원에서 행성이 역행이 일어나는 위치도 한번 꼭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행성의 최대 이각, 내행성이 태양 근처를 벗어나지 못한다, 태양 근처에만 있다라는 것도 설명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지구와 태양을 잇는 선상에 내행성의 주전원 중심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설명을 했죠. 그렇지만 금성의 보름달 모양 위상이라든가 지구 공전의 증거인 연주시차는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시간의 순서는 티코 브라헤의 지구 중심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아니다. 미안해요.
요거 원래 시간의 순서는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이 나옵니다. 태양 중심설이란 건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어떻게 우리 지구가 도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티코 브라헤가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뒷받침하고자 연주시차를 측정하려고 했었는데 연주시차 측정에 실패해가지고 티코 브라헤 만의 모형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은 역행, 내행성의 최대이각 모두 쉽게 설명 가능하고요. 금성의 보름달 위상이나 연주 시차까지 설명됩니다. 왜냐하면 지구 공전한다고 했으니까. 티코 브라헤의 지구 중심설은 역행과 내행성의 최대이각, 금성의 보름달 위상을 설명할 수 있으나 연주 시차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물어보는 이 네 개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OX로 좀 표시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 갈릴레이의 관측한 어떤 현상들이 나오죠. 자, 갈릴레이가 관측했던 거 일단 목성의 위성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지구 중심설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지구 중심설에서는 항상 중심이 지구여야 되는데 목성의 위성이라는 건 목성 근처에 있는 거, 목성 주변에 도는 거죠. 이 목성 위성 입장에서는 중심이 목성인 거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금성의 보름달 모양 위상, 지구 중심설에선 나올 수 없거든요. 금성의 시지름 변화, 금성을 관측을 했더니 시지름 변화가 굉장히 큰 범위 안에서 나타났는데 지구 중심설에서 역시 그만큼의 시지름 변화가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형이 바뀌었다라는 거, 뭐 틀린 점도 있겠죠. 과거의 모형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제. 빠밤. 자, 다음은 행성의 궤도 운동이에요. 자, 행성의 궤도 운동에서 첫 번째 공전 주기와 회합 주기 있었습니다. 공전 주기라는 건 태양에 있으면 행성이 태양 주변에 한 바퀴 도는데, 즉 공전을 한 바퀴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공전 주기 기호 P라고 씁니다.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이죠. 자, 근데 공전 주기는 경향성이 있어요. 자, 우리 태양계에서는 태양과 가까울수록 공전 주기가 짧거든요. 즉 공전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공전 주기가 1년이라고 했잖아요. 지구 안의 내행성은 공전 주기 1년보다 짧은 거고 지구 밖의 외행성은 공전 주기 1년보다 긴 거죠. 자, 그다음 회합 주기는 뭐냐? 회합 주기라는 거 지구에서 관측을 했을 때 관측 관련된 요소가 반복되는 주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행성의 위치 관계가 반복되는 주기이다. 내행성이 내압에서 다음 내압까지. 외행성이 충에서 다음 충까지 될 때의 시간이고요. S라고 기호를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태양계에는 행성들의 회합 주기를 이렇게 그래프로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자, 가로축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거리가 1AU 떨어진 곳에 우리 지구가, 얼스가 있는 거죠. 자, 세로축은 회합 주기입니다. 그때 우리 지구보다 안쪽에 내행성을 보면요. 내행성은 지구에, 여기 1AU가 지구지. 지구에 가까울수록 회합 주기가 길어져. 그래서 수성보다 금성이 길지. 자, 외행성도 역시 지구에서 가까울수록 회합 주기가 길어지고요. 지구에서 멀수록 회합 주기가 짧아지는데 계속 무한히 짧아지는 게 아니고 1년에 가까워지면서 짧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짧아지되 1년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점근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이하게 봐야 될 거, 우리 수성은 회합주기 제일 짧거든요.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화성은 회합주기 제일 길거든요. 2년이 넘습니다. 라는 거 좀 특징적으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합주기는 이제 공전주기와 관계식이 있죠. 사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행성의 공전주기고 그걸 우리 관측을 통해 구한 회합주기로 계산을 하는 거였고, 근데 우리는 내행성 외행성 나누기보다 일반화된 공식으로 외우라고 했어요. 자, 회합주기 S분의 1은 회합주기라는 게 두 개의 행성의 위치 관계 반복되는 주기니까 행성이 두 개가 등장하겠죠. 둘 중에 더 안쪽 행성의 공전주기 분의 1 마이너스 바깥쪽 행성의 공전주기 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요. 요걸 외우는 꿀팁은 S를 선, 태양이라고 생각하세요. 태양과 더 가까운 안쪽을 먼저, 태양이랑 먼 바깥쪽을 나중에 쓴다. 이렇게 암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궤도 반지름 구하기도 있었어요. 궤도 반지름이란 건 행성들의 공전 궤도 반지름을 말하는 거죠. 행성이 태양 주변 공전을 할 때 그 궤도의 반지름, 즉 다시 말하면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행성의 공전 궤도는 이따 케플러 법칙에서 보겠지만 타원 궤도예요. 그래서 그 거리가 일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궤도라고 가정을 하고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내행성 같은 경우는 최대각을 이용해가지고 삼각비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었고, 외행성 같은 경우는 외행성의
공전 주기와 이각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었죠.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면 참고서에서 그 막 작도하면서 그리는 그 그림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요거는 무시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케플러 법칙 보겠습니다. 케플러 법칙 세 가지가 있죠. 1법칙, 타원 궤도의 법칙, 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3법칙, 조화의 법칙 이렇게 있거든요. 1법칙은 행성들의 궤도가 타원이라는 거예요. 행성들은 타원 궤도를 두는데 태양은 그 타원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타원에 초점이란 게 있죠. 그 두 개의 초점 중 하나에 태양이 있다라는 게 1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자, 요게 태양이고요. 행성이 태양 주변을 타원 궤도로 돕니다. 그럼 행성과 태양 사이 거리는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성과 태양 사이 거리 제일 가까울 때를 근일점, 제일 멀 때를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타원의 장축이라고 하죠. 긴 축의 절반을 스몰 a, 긴 반지름 또는 장반경이라고 하고요. 단축, 이 짧은 축이죠. 요거의 절반을 스몰 b, 요거를 짧은 반지름이라고 칭할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서 초점까지 거리를 초점 거리 C라고 할 겁니다. 지금 왜 A, B, C 값을 세팅을 했냐면 우리가 이 타원 궤도를 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타원 궤도가 얼마나 찌그러진 타원인지는 행성마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타원 궤도가 얼마나 찌그러졌는지를 우리 뭐라고 해요? 이심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심률 구하는 공식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여기서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심률 2는요. A분의 C입니다. 장반경분의 초점 거리고요. 요거는 A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태양과 행성 사이 거리를 몇이라고 해야 돼? 계속 바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게 태양과 행성 사이 평균 거리를 우리는 궤도 긴 반지름 장반경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심률의 숫자가 클수록 타원이 더 납작한 거예요. 납작한 정도가 크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모양만 납작해지는 게 아니고요.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 차이도 더 커집니다. 근일점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 더 멀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와 있는 궤도에서 이심률이 더 커진다면 단순히 이런 식으로 납작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납작해지냐면 지우개 다 지워졌다. 다시 펜으로 이렇게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더 멀어져서 이런 식으로 납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다시 지우고 이따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 케플러 2법칙 볼게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뭐냐면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면적 속도 말고 공전 속도는 다르거든요.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이랑 가까운 행성이 공전 속도가 빨랐듯이 그 하나의 궤도 안에서도 태양이랑 가까울수록 공전 속도가 빠르거든요. 근일점에서 제일 빠르고 원일점에서 제일 느릴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근일점 근처에서 1년 동안 태양과 행성을 있는 선분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 요렇다고 해봅시다. 자, 원일점 근처에서는 1년 주면 요거밖에 못 갈 거예요. 속도가 더 느리니까요. 그렇지만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이번엔 요렇게 해야 되겠죠. 즉 부채꼴의 넓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지금 이 근일점 부근에서는 호의 길이는 길지만 반지름이 짧고요. 원일점 근처에서는 호의 길이는 짧지만 반지름이 길어서 결국에는 면적을 계산해보면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구나.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행성의 면적 속도가 일정한 거는 아닙니다. 같은 행성의 궤도 안에서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케플러 3법칙은 조화의 법칙입니다. 아니, 우주가 이렇게 조화롭다니. 행성들의 공전 주기와 행성들의 공전 궤도 장반경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니 우주 너무 조화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전 주기의 제곱, P제곱과 장반경의 세제곱, A세제곱은 비례합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계에서는 P의 단위를 년, A의 단위를 AU로 하면 그냥 똑같다라고 해서 아예 값을 구할 수도 있었죠. 자, 그리고 우리 케플러 3법칙을 응용해가지고 쌍성계에서의 질량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쌍성계는 뭐냐면요. 공통 질량 중심을 같은 주기로 공전하는 두 개의 천체를 쌍성계라고 해요. 같은 주기. 자, 그때
1번과 2번에 어떤 두 개의 별이 있다라고 하면 1번의 질량인 M1과 2번의 질량인 M2를 더해요. 더하면 요건 P제곱분의 A세제곱 태양 질량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P라는 거는 두 개의 공전 주기 똑같다고 했죠. 그거 년 단위로 집어넣고요. A라는 건 두 쌍성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거리의 세제곱하고요. 그걸 계산했을 때 태양 질량 단위로 나오는 게 두 별의 질량 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통 질량 중심에서 그 별까지 거리를 안다면 그 거리비를 통해서 거리비와 질량비 반비례하니까 각각의 질량을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케플러 3법칙은 활용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케플러 법칙까지 12번째 주제 끝났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천체의 거리 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주시차 있죠. 연주시차는 우리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에 연주시차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별을 지구에서 볼 때요. 지구가 지금 그림의 E1의 위치에서 이 별을 본다면 천구상의 별이 A1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6개월이 지나서 지구가 공전을 반바퀴해서 이제 E2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면 E2에서 또 똑같은 별을 봤을 때 그 별은 천구상의 A2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간격으로 별의 위치에 차이가 생기고 우린 그거의 절반을 연주시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연주시차는 별의 거리가 멀수록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할 때는 그냥 연주시차를 초 단위로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역수를 취하면 이제 파색 단위로 거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거리가 멀면 연주시차가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거리가 멀면 그 각도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 아무리 좋은 관측 기술이 있다 해도 그 각도를 측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파색 이내에 좀 가까운 거리의 천체들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두 번째 세페이드 변광성과 세 번째 주계열 맞추기 이 두 개의 방법에 더 주목을 할 건데 우리 표의 왼쪽 아래 보면 이제 거리 지수라는 게 나오죠. 둘 다 공통적으로 거리 지수를 이용하는 거야. 거리 지수는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은 5 로그 D 마이너스 5라는 공식이고요.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겉보기 등급은 관측해서 구할 수 있어요. 관측 밝기로 구하는 등급이니까 문제는 절대 등급이에요. 그래서 절대 등급은 아무 천체나 절대 등급을 다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페이드 변광성과 주계열 맞추기가 나온 겁니다. 결국에 목표는 절대 등급을 어떻게 구해내는가 이거든요. 자, 일단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거는 별의 밝기가 변하는 별을 우리가 변광성이라고 하죠. 변광성도 원인에 따라서 맥동 변광성, 식 변광성, 폭발 변광성 있는데 세페이드 변광성은 그 중에서 맥동 변광성에 해당이 되죠. 근데 우리가 세페이드 변광성을 오랫동안 관측을 하면 세페이드 변광성에서 밝기가 변하는 주기가 있을 거예요. 주기. 근데 그 주기와 절대 등급, 즉 다시 말해 광도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페이드 변광성은 주기 광도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세페이드 변광성을 좀 오랜 기간 동안 관측을 한다면 주기를 구할 수 있겠죠. 밝기가 변화하는 주기. 그걸 통해서 이미 과학자들이 알아낸 주기 광도 관계를 보고 광도, 즉 절대 등급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또 관측을 하면 물론 얘가 변광성이니까 관측 밝기도 계속 달라지겠지만 그 평균 밝기를 이용해서 평균 겉보기 등급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스몰 m과 라지 m 모두 아니까 거리 지수로 거리 구할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계열 맞추기라는 게 뭐냐면 성단의 색등급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단이라는 건 별들이 모여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단 안에 있는 별들은 쌍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그 성단에 있는 별들까지의 거리가 성단에 있는 A별로 보든 B별로 보든 같습니다. 같은 성단 안에 있는 별이니까 어떤 별로 하든 간에 거리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성단에 있는 별들을 색등급도에 점을 찍은 거예요. 색등급도는 이제 HL도랑 비슷한 겁니다. 가로축의 색지수, 그 다음에 세로축의 등급인 어떤 도표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내가 성단의 별들이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점을 찍어요. 그리고 표준 주계열이란 건 뭐냐면 주계열성은 색지수에 따라 절대 등급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색지수가 대략 한 0.5인 주계열성은 절대 등급이 4라고 읽히죠.
그러면 뭐 어떤 성단에서든 색지수가 0.5인 주기율성이라면 절대 등급은 4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지수와 절대 등급이 1대1 대응이 된다. 그래서 표준 주기율성은 색지수에 따른 절대 등급을 알려주는 어떤 기준인 거고, 관측한 성단의 별들은 내가 관측한 그 겉보기 등급으로 점을 찍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얘네들의 주기율 모양을 딱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같은 색지수일 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읽으면 그걸로 내가 어떤 별의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을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또 거리질서에 대입하면 거리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근데 여기 가로축에 지금 색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색지수에 대해서는 뭐 지구과학 1을 배운 친구들이라면 더 잘 알겠죠? 별의 물리량을 따로 배웠으니까. 그게 뭐 기억이 안 나더라도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색지수는 표면 온도를 알려주는 거였죠. 표면 온도 높을수록 색지수는 작습니다. 그 표면 온도와 색지수는 반대 경향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표면 온도라는 건 우리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람다 맥스와 반비례한다는 것도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천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우리가 뭐 거리 구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주의 규모를 막 이렇게 확장을 시켜가는 거예요. 더 멀리 있는 천체, 더 멀리 있는 천체까지 거리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은하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은하. 우리 태양계가 아니고 태양계가 속한 은하 또는 그 밖에 있는 외부 은하들을 볼 건데 그 은하 안에는 뭐 별들도 있겠죠. 그리고 별과 별 사이 성간 물질도 있겠죠. 그리고 별들이 이제 집단을 이루면서 성단으로 분포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성단과 성간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단 보겠습니다. 자, 성단이란 거 별들의 모임이라고 했고요. 성단 속에 있는 별들 같이 태어난 쌍둥이 별들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단에 있는 모든 별들이 같은 진화 상태는 아닙니다. 동시에 태어나긴 했지만 질량이 저마다 다를 테니까 진화의 속도는 모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상계성단과 구상성단을 비교해 볼게요. 자, 왼쪽에 상계성단, 오른쪽에 구상성단 각각의 색 등급도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상계 막 퍼져 있다는 거야. 상계 성단에 한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이 정도면 이제 다른 구상 성단에 비해서는 별의 수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별들이 좀 허술하게 있는 게 상계 성단이고요. 상계 성단은 좀 나이가 어린 별들이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대부분 주계열성입니다. 우리 주계열성이 왼쪽 위로 갈수록, 즉 질량이 큰 주계열성일수록 진화의 속도가 빨라가지고 빨리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어리니까 질량이 큰 애들도 주계열성에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주계열이다라는 말이 지금 그 말풍선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상계성단을 보면 우리가 좀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붉은색의 별들도 있지만 색등급도를 보면 우리가 주계열성의 특징은 주계열성 표면온도 높을수록 광도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온도 높은 푸른색의 별들이 광도도 크니까 전체적으로 좀 푸른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상계성단이 우리 은하 어디에 분포하는가? 뭐 우리 은하라고 하면 우리 나선 은하죠. 나선 은하 어디에 분포하냐면 은하 원반, 즉 원반상에 있는 나선팔에 주로 분포를 합니다. 자, 근데 반면에 구상성단은 공 모양으로 뭉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수만에서 수십만 개, 많은 수의 별들이 조밀하게 막 이렇게 막 빽빽하게 모여 있는 게 구상성단이고요. 구상성단은 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질량이 큰 주계열성들은 이미 진화 단계가 거성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작아가지고 진화의 속도가 느려서 아직도 주계열인 애들이나 아니면 이미 이제 질량 큰 주계열성이 넘어간 거성 단계 별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별들이 이 HR도 또는 뭐 색등급도 상에서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좀 성단 자체가 붉은색으로 보이게 될 거고요. 얘는 어디에 주로 분포하냐면 우리 은하 가운데 중앙 팽대부나 그 원반 위아래에 있는 헤일로에 주로 분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상계성단과 구상성단의 이제 색등급도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상계성단 같은 경우는 이제 주계열성 대부분인 거 확인이 되고요. 구상성단은 주계열에서 거성 단계로 넘어갔는데 적색 거성까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평까지나 점근 거성까지까지 이제 상계성단에서 보기 힘들었던 그런 단계의 별들도
보인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이렇게 성단의 색등급도가 있을 때 성단의 색등급도상에서 이제 주계열이 이렇게 있잖아요. 주계열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남아있는 주계열 중에 가장 질량이 큰 주계열, 그러니까 주계열에서 거성 단계를 막 벗어나고 있는 그 주계열, 그 지점을 전향점이라고 하죠. 그 전향점의 위치로 성단의 나이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전향점이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거죠. 전향점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나이가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아래 보이시죠? 우리 지구가 화이팅 하고 있죠? 자, 화이팅 힘내시고 이제 우리 은하의 구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은하의 구조.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은하의 구조가 막대 나선 은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중심으로부터 약 8.5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알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하에 대해서 어떤 연구했던 그 과거의 과학자들의 의견이 나왔었죠. 그래서 허셜, 캅테인, 시플리 순서로 나오는데 허셜 같은 경우는 별들의 광도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지구에서 관측되는 밝기를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별들이 분포하는 거의 중심이 우리 은하의 중심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틀렸죠. 틀렸지만 우리 은하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캅테인도 마찬가지예요. 허셜과 비슷하게 이제 별들의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 은하의 구조를 찾으려고 했고요. 어제 세 번째 셰플린은 조금 다릅니다. 얘네 이제 별의 분포가 아니고 구상성단의 분포를 이용을 한 거예요. 구상성단의 분포들을 그려보고 그 구상성단들이 분포되어 있는 거의 중심이 우리 태양계일 태양계가 아니고 우리 은하의 중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 태양계가 은하의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셰플린은 태양계가 우리 은하 중심이 아니란 거를 발견했다는 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우리 은하 막대 나선 은하라는 거 알고 있죠. 중심부에 막대기, 구조가 있고 이렇게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나선 팔 구조가 있고요. 지금 우리 은하 모습이 왼쪽 위에 나와 있는데 일단 지름이 한 30kpc 정도고요. 아까 말했듯이 중심으로부터 8.5kpc 떨어진 곳에 우리 태양계가 있고요. 이제 중앙팽대부가 있고 납작한 원반이 있고 위아래 헤일로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상과 상계성단 어떻게 분포하는지 방금 전에 설명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간 물질을 볼 거예요. 여러분, 성간 물질이란 건 성간,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을 성간 물질이라고 하죠. 성간 물질은 99%의 성간 기체와 1%의 성간 티끌로 나뉘게 됩니다. 성간 기체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소가 대부분이고요. 그 수소는 어떤 온도에 따라서 상태가 분자운일 수도 있고 수소 분자, H1 영역, 중성수소, H2 영역, 이온화된 전자를 잃은 수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분자운으로 갈수록 저온 고밀도거든요. 그래서 분자운과 H2 영역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높아요? H2 영역이 높겠죠. 분자운과 H1 영역 중에 누가 더 밀도가 커요? 분자운이 더 크겠죠. 이런 식으로 요 세 가지의 온도 밀도 경향성 비교를 해주시고 우리 분자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온 고밀도잖아요. 그럼 저온 고밀도의 성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별의 탄생이 하기 좋은 장소겠죠. 별이 탄생하기 좋은 장소다라는 거. 그 다음에 H1 영역은 중성수소고 우리가 중성수소는 21cm 전파를 방출합니다. 그 얘기는 이따 오른쪽에서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리고 H2 영역은 고온의 별 근처에서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이 H2 영역이 방출 성운이랑도 연결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성간 티끌을 볼게요. 선생님, 성간 티끌 에게 1% 이거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간 티끌이 별에서 빛이 나오고 그 별빛이 관측자에게 도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별이 너무 멀기 때문에 결국 별에 관한 정보를 별빛을 통해서 얻거든요. 근데 그 별빛의 진행을 성간 티끌이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간 티끌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별에서 오는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성간 티끌은 규산염, 흑연, 얼음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자, 별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성간티끌을 통과해서 관측자에게 도달을 해요. 당연히 별과 관측자 사이에 성간티끌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어? 그런 의미로 이 사이에 성간티끌을 하나 그려둔 거고요. 보면 사실 별에서 나오는 빛은 다양한 파장대가 있죠. 파장이 긴 붉은색 빛도 있을 거고 파장이 짧은 푸른색 빛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빛들이 성간티끌을 통과하며 성간티끌에 약간은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반사, 산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빛이 다 같은 정도로 소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파장이 좀 짧을수록 소강이 많이 되고 산란도 더 잘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 빛도 줄어들고 파란색 빛도 줄어드는데 파란색 빛이 더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 관측자에게는 그냥 단순히 원래 별빛보다 어둡게 보이는 성간 소강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붉은색의 빛이 더 늘어나니까 별 자체가 원래의 색보다 좀 붉게 보이는 성간 적색화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상에 있는 관측자에게는 성간 소강에 의해서 겉보기 등급이 실제보다 성간 어떤 티끌의 영향을 받기 전보다 크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성간 적색화에 의해서 색지수가 크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색초과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간 티끌 효과를 고려해서 보정해줘야지 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우리 우주상에는 별과 성간 티끌이 얼마나 많겠어요? 관측자가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눈처럼 이런 방향으로 별이나 성간 티끌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티끌에 반사된 파란색 빛을 관측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파란색 빛은 티끌에서 방출된 건 아니죠. 그냥 별빛이 티끌에 반사, 산란이 된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관측자의 방향으로는 티끌들이 성간 물질이 모여있는 성운을 보는 건데 그 성운이 푸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반사성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사성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운 얘기로 넘어오게 된다면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는 걸 성운이라고 하는데 성운에는 세 종류가 있었죠. 자, 먼저 말머리 성운 같은 암흑 성운은요 깜깜하게 보이는 겁니다. 깜깜하게 보인다는 건 별이 없어서 깜깜한 게 아니고 별과 관측자 사이에 성간 티끌이 너무 빽빽하게 많아가지고 소강이 많이 일어나서 어둡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성간 소강에 의한 게 암흑 성운이고요. 반사성운 방금 설명했죠. 그리고 방출성운이란 것도 아까 H2 영역에서 예고했습니다. 우리 고온의 별이 있으면 그 근처에 H2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H2 영역이란 건 이온화된 수소인데 그 이온화된 수소가 다시 전자와 결합하면서 중성수소로 되돌아갈 때 그 붉은색의 가시광선을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붉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방출성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운 세 가지. 성간 물질에서는 성간 기체 세 종류, 성간 티끌에 의한 성간 소강과 성간 적색화, 그 다음에 성운 종류 세 가지. 아까 처음에 내가 성운이라고 했나? 성간 기체 종류, 수소가 존재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성간 티끌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성운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 배경 앞에서 찍고 있거든요. 크로마키. 선생님이 당근마켓에서 크로마키 5만원 주고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틀고 찍고 있는데 선풍기 바람이 이 크로마키의 초록색이 선생님의 카메라 화면을 꽉 채워야 되는데 약간 지금 모서리 부분이 계속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가지고 방의 배경이 살짝씩 보이려고 하네. 여러분에겐 티가 안 나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오른쪽에 우리 은하의 회전과 질량을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은하 있죠. 우리 은하의 구조 혹은 우리 은하의 질량을 알아낼 건데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은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회전을 하거든요. 그 우리 은하의 회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우리 은하가 회전한다는 거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나 아니면 우리 은하에 있는 어떤 성간 물질, 특히 그 중에서도 중성수소도 같이 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의 공간 운동이라는 것부터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별의 공간 운동, 우리가 별의 운동을요, 공간 속도, 시선 속도, 그리고 접선 속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공간 속도 보기 전에 시선 속도부터 볼게요. 자, 시선 속도 우리가 VR이라고 기호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보는 시선 방향으로 어떤 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선 방향으로 가까워지냐 멀어지냐를 나타내는 속도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 별빛의 파장 변화량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을 관측하면 별의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이니까 흡수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흡수선의 파장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공식 우리 알아야 되죠. 여기서 계산하는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람다 제로 고유 파장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빛의 속도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별이 딱 내가 보는 시선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면 접선 속도라는 건 없겠죠. 접선 속도라는 건 시선 속도랑 수직 방향의 속도를 말하거든요. 우리 보통 VT라고 하고요. 이 접선 속도는 고유 운동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유 운동이라는 건 1년 동안 별의 어떤 청구상에서 각거리 변화를 말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별이 시선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면 1년 동안에 그런 각도의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나와 거리만 변하는 거지. 그래서 고유 운동이랑 접선 속도랑 관련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접선 속도는 고유 운동을 이용해가지고 구하는데요. 4.74 뮤 R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서 뮤라는 게 고유 운동 초퍼 면의 단위고요. R이라는 게 이제 거리를 파색 단위로 넣어주면 되겠죠. 4.74라는 게 우리가 고유 운동 초퍼 년으로 그리고 거리를 파색 단위로 넣었을 때 바로 킬로미터 퍼 세크 단위로 접선 속도가 나오게 하기 위한 숫자, 단위를 맞추기 위한 숫자가 4.74입니다. 그래서 우린 시선 속도, 접선 속도 의미와 더불어서 공식 알아야 되고요. 이 시선과 접선 속도 우리가 직각삼각형 이용해가지고 시선 속도 제곱 플러스 접선 속도 제곱의 루트를 취하면 그게 바로 공간 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그림이 떠오르셔야 돼요. 알죠? 막 별이 움직이는 거 그 그림. 자, 그 다음에 이제 21cm 전파를 볼게요. 요거는 아까 우리 성간기체에서 수소의 H1 영역 기억나시죠? 중성수소라고 했는데 중성수소는 이제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게 중성수소죠. 그 중성수소에서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가 스스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걔네들의 자전의 방향이 같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양성자랑 전자의 자전 방향이 같은 것도 중성수소고 반대인 것도 중성수소예요. 둘 다 중성수소인 건데 약간 어떤 상태가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방향이 같을 때가 에너지의 상태가 더 높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방향이 똑같아야 둘이 뭔가 힘을 더 주는 거잖아요.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 중성수소가 양성자 전자의 자전 방향이 같은 상태에서 반대인 상태로 바뀔 때 에너지가 좀 떨어질 테니까 그때 어떤 전자기파가 방출이 되고요. 그거는 에너지가 작으니까 파장이 긴 전자기파일 겁니다. 그래서 전파에 해당하는 무려 21cm가 되는 전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21cm 전파 또는 21cm 수소선이라고 하는 거죠. 중성수소가 방출하는 전자기파다. 여기서 21cm 전파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중성수소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전파를 이용하면 전파는 파장이 길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성간 티끌 할 때 파장이 길수록 소광이 덜 된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우리 은하의 회전을 연구를 할 건데 사실 별로 연구하는 거, 별의 어떤 운동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게 힘든 게 별 같은 경우는 좀만 거리가 멀어도 태양계 근처는 몰라도 좀만 거리가 멀면 이제 소강에 의해서 별을 우리가 관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파장이 긴, 소강이 덜 되는 이 21cm 전파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3번 나선파의 구조의 발견으로 넘어올게요. 우리가 21cm 파를 봤을 때 그 21cm 파에서 도플러 이동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 은하 회전하니까 우리 은하 원반상에 있는 중성수소도 같이 회전을 하면서 그 중성수소가 우리 태양계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거리의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라 도플러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중성수소가 방출하는 게 21cm보다 조금 더 길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짧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은하에서 중성수소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cm 파의 복사의 세계를 통해서는 중성수소의 밀도, 여기에 중성수소가 많더라. 그 양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개를 종합을 해보면 여기에 중성수소 많네? 여기에 중성수소 많네? 그럼 중성수소 많은 곳들을 색칠해 보니까 우리 은하 원반의 골고루가 아니고 이렇게 나선 팔의 형태로 중성수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선 팔의 구조를 알아낸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중성수소 구름도 마찬가지고요. 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태양계 근처에서는 케플러 회전을 합니다. 우리 은하에서 그 회전 속도들이 우리 은하 중심에 가까울수록 빠르고 멀수록 느린 이런 케플러 회전을 해요. 그렇지만 좀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곽부까지 보면 사실 케플러 회전을 하지는 않거든요. 처음에는 케플러 회전을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관측되는 걸로만 보면 우리 은하에서 어떤 천체들의 질량이 우리 은하 중심 쪽에만 많이 이제 모여 있는, 집중되어 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 태양계의 질량이 대부분 태양에 있어서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케플러 회전을 하듯이 우리 은하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서 점선 보이시죠? 점선은 지금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먼 곳을 보면 거리가 멀수록 점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케플러 회전이에요. 요걸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빨간색처럼 외곽에서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외곽부에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우리가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빛을 내진 않아. 전자기파와 상호작용 없어. 그렇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회전속도 곡선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중력 렌즈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암흑물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은하 회전속도 곡선에서 이제 암흑물질의 존재 알아낸 거라는 거, 그리고 회전속도 곡선의 전체적인 경향, 이 빨간색 선을 보면 완전 우리 은하 중심 부근에서는 강체 회전을 하면서 거리에 따라 속도가 팍 하고 증가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우리 태양계 근처에서는 케플러 회전을 하고 외곽부에서는 속도가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에는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가볍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내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주의 구조 얘기입니다. 이건 좀 가볍게 들으세요. 약간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주 단원에서 맨 처음에 뭐 좌표계, 별 이런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행성 배우고요. 막 깔짝깔짝 우리 뭐 태양계 안에서 아니면 뭐 우리 은하 안에서 이렇게 보다가 계속해서 규모를 키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리 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계속 더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 은하를 넘어서 외부 은하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외부 은하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깥에 있는 외부 은하들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은하들도 그룹을 이루면서 분포를 하는 거예요. 은하도 어떤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 군단초가 등장하는 거예요. 군단초. 자, 은하군이 가장 작은 집단이겠죠. 은하군은 수십 개의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군을 이루는 은하들은 중력에 의해서 묶여져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은하군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군만 알면 됩니다. 그게 여기 그림에 있는 국부 은하군이거든요. 선생님 약간 벤 다이어그램처럼 그렸는데 이 국부 은하군 안에 우리 은하 있고요. 우리 은하로부터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 그리고 대마젤란, 소마젤란 은하가 바로 이 국부 은하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거의 뭐 질량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죠. 지배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단이니까 은하단이고요. 은하군들이 모여서 은하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그 은하의 집단에서 이루고 있는 은하들의 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고, 역시나 은하단을 이루고 있는 은하들도 중력에 의해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는 국부 은하군에 이미 속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단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그냥 근처에 있는 은하단을 한번 본다면 처녀자리 은하단이란 게 있습니다. 이 처녀자리 은하단에는 대부분 나선 은하가 있고요. 중심부에는 타원 은하가 있다. 뭐 이런 특징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은하단. 초은하단은 은하들의 집단이 아니고 은하군과 은하단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에요. 그래서 은하군과 은하단들의 집단이니까 그 안에는 무슨 은하군, 무슨 은하단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초은하단의 구성원들은 중력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즉슨 우리 우주가 팽창하면 그 안에 있는 애들도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은하단에서는 방금 배웠던 국부은하군과 처녀자리 은하단을 포함하고 있는 처녀자리 초은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처녀자리 초은하단 안에 국부은하군, 처녀자리 은하단 말고도 또 다른 은하군과 또 다른 은하단도 많이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사실
꽤나 최근까지만 해도 이 초은하단이 우주에서 가장 큰 규모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더 큰 우주 거대 구조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주 거대 구조라는 거는 이제 은하 장성과 거대 공동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은하 장성은 은하들이 만리장성할 때 그 장성 있죠. 벽처럼 3차원의 어떤 벽처럼 분포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텅 비어 있는 듯한 공간에 이제 거대 공동이라고 해요. 마치 우리 막 거품 목욕할 때 그 거품처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품에서 그 비눗방울의 벽면이 은하장성이고 그 방울 안에 있는 공간이 거대 공동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우주에서 부피를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은하장성보다는 거대 공동이겠죠. 그렇지만 밀도가 더 큰 거는 은하들이 분포하는 은하장성이겠죠. 우리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과거에서 현재까지 우주 거대 구조의 변화가 나와 있는데 그 밀도의 차이가 사실 과거에는 지금처럼 크진 않았어요. 밀도의 차이가 아주 작게 난 거예요. 어딘 조금 더 밀도가 크고 어딘 조금 더 밀도가 작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암흑물질이란 녀석이 일반 물질들은 막 끌어당겨요. 그래서 밀도가 조금 더 큰 데가 더더더 밀도가 커지고 밀도가 조금 더 작았던 애가 더더더 밀도가 작아지면서 밀도의 차이가 커져서 오늘날의 우주 거대 구조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팽창 그리고 암흑물질의 존재에 의해서 지금의 우주 거대 구조가 생겼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3단원 우주단원도 G2 내용을 한 강에 끝내봤고요. 이렇게 해서 G2 포션은 다 끝났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어쩌다가 들어온 친구들 혹은 쌤이 이거 이제 수능 완성 EBS에서 찍고 있는 수능 완성 그 수강생들을 위해서 찍는 거기도 하거든요. 수능 완성에서 자료실을 타고 들어온 친구들 모두 어떤 친구들이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G2 뿌셔!